올해랑 2025년까지 향후 중 유망 입지. 이런 지역들이 오늘 책은 입지 센스입니다. 저자님 이번에 내신 이제 입지 센스, 이 책을 토대로 좀 질문 더 드려보면 입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뭐라 좀 생각을 하세요? 좋은 집을 선택하는 능력이죠. 그렇죠. 결국 입지를 알아야 더 좋은 지역, 맞아. 상승이 동력이 있는 지역,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하고 살기 좋은 지역 선택할 수 있겠죠. 네. 어차피 좋은 거 얘기하는 거니까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에서 정말 좋은 입지 딱 5개, 그다음 경기도에서 좋은 입지 5개 정도 얘기한다면 입지. 어디일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좋은 거는 뭐 당연히 서울에서는 당연히 서울에서 압구정, 압구정, 한남, 한남, 성수, 성수, 청담, 청담, 반포. 방포. 네. 이 5가지는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죠. 좋을 거라 앞으로도 생각하시는 계속 거죠?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경기는요? 경기는 뭐 좀 더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나올 것 같아요. 경기는 이제 그러니까 시세 서열로 따지면 사실 비싼 곳이 좋은 곳이죠. 지금 비싼 곳 어디죠? 네, 지금 비싼 곳은 과천. 가천, 그 다음에 성남의 저기 분당구, 분당. 판교죠, 판교. 반경. 그리고 광명, 하남, 안양 요 정도. 혹시 그러면 이제 지금 말고 나중에 이 5개를 조금 비집고 들어올 만한 친구는 누군가요? 없어요. 아, 없나요? 네, 역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파주 운정이 GTX 들어오면 좀 좋아지긴 할 거예요. 안산이 신안산선 들어오면 좀 좋아지긴 할 거예요. 근데 견고한 이 시세 상단을 역전할 수 있는 지역이 사실 쉽지가 서울도 않은 마찬가지고? 거죠. 서울은 완전 상급지, 지금 언급한 이런 지역들을 뒤엎을 법한 곳들은 거의 없어요. 이제 용산은 이제 제가 언급은 빠졌는데 용산도 원래는 들어가죠. 근데 이런 상급지 지역을 그러니까 완전히 상급지 자체를 이제 여기를 비집고 들어올 지역은 거의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중하위급지는 요 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순위가 그치. 바뀐다든지 네, 최상급지는 바뀌기 쉽지 않다. 어렵습니다. 네. 야, 저전에 말씀 들어보면 그런 것 같네. 약간 주식은 사실 이게 지금 잘 되는 게 내년에 안 될 수도 있고 10년 뒤 모르는데 부동산은 지금 어느 정도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 지금 여기를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딱 견고하게 이렇게 딱 네. 되어 있으니까 요 안에 얼마나 빨리 들어올 수 있느냐, 여기 깃발 꽂을 수 있느냐. 네. 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밖에는 어쨌든 뭐 중급지나 하급지 같은 경우는 또 내 입지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됐던데 그러면 오를 집을 알려주는 뭐 황금 입지 요건 4가지랑 오르는 아파트를 찾는 입지 센스 키우는 법 요거 좀 네.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알겠습니다. 자, 입지 센스.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집이라는 게 2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내재적인 가치, 네. 그리고 외부적인 가치예요. 네. 그래서 내재적인 가치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그 상품성. 네. 이 주택이 결국 뭐 어떤 브랜드 아파트냐, 뭐 용적률은 어떻고, 뭐 대지집은 어떻고, 주차 환경은 어떻고, 뭐 이런 어떤 내재적인 요인, 새 아파트냐, 뭐 헌 아파트냐, 이런 내재적인 요인, 그 아파트 자체적인 가치이고, 외부적인 요인은 그런 거죠. 내재적인 요인을 바꾸는 요소는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상품 자체가 훅 바뀌는 거죠. 네, 이런 내재적인 요인하고 외부적인 요인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인근에 일자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교통망, 철도가 없었는데 뭐 역세권이 된다든지 이런 외부적인 요인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외부적인 요인이 뭐 김포나 운정에서 2020년 뭐 5월, 7월경에 네. 풍선 효과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6.17 대책이 2020년에 이렇게 딱 발표가 되면서 수도권 거의 모든 지역이 이제 규제 지역을 묶였는데 네. 이제 김포하고 파주, 운정이 비규제 지역으로 살아남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정책적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김포하고 운정이 이렇게 시세가 급격하게 상승한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이런 것도 어떤 정책적인 외부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이런 2가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 이런 내재적인 가치 그리고 외재적인 가치 이런 거에 따라서 집값이 크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최상위 급지가 이런 요인들에서 막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건 있죠. 뭐 압구정이라든지 한남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입지 가치 자체는 훌륭한데 상품 가치가 또 확 바뀌면 절대적인 그 가치를 견고하게 더욱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압구정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반포에 밀리고 뭐 다 밀렸어요. 반포 신축이 많고. 네, 신축이 많고 압구정 강남은 신축이 굉장히 귀하니까 오히려 밀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 본질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입지 센스를 발휘하는 방법은 네. 이런 어떤 내재적인 가치가 바뀔 수 있는 곳
혹은 외부적인 요인, 외재적인 가치가 바뀔 수 있는 곳. 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일단 우선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산은 한 번은 이제 퀀텀 점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상급지로 갈아타는 건데, 그렇죠. 예, 그래서 1주택을 마련하고 이제 어떤 잘 마련해야 되겠죠. 첫 번째 주택 마련하는 것보다 두 번째 주택, 즉 갈아타기 한 번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 가지 요인들, 뭐 갈아타는, 그러니까 첫 번째 주택 마련할 때 그냥 내 예산에 맞게, 그리고 내 상황에 맞게 지역 선택하면 되는데, 두 번째는 고려해야 될 게 더 많은 게, 이 집을 또 팔아야 되고, 매도했을 경우에 또 손에 쥐는 돈이 얼마냐. 그러니까 내가 갈아탈 집은 또 얼마이고, 얘를 얼마에 매수할 수 있고, 대출은 또 얼마 받아야 되는지, 양도세는 얼마고, 취득세는 또 얼마인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아타는 것들이 굉장히 힘든데, 결국은 이 갈아타는 점에 있어서 한 번 이렇게 딱 점프할 수 있는 퀀텀 점프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이런 어떤 역동적인 구간,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입지를 그 선정하는 거, 그러니까 네. 내재적인 거, 외재적인 거, 그러니까 역동적인 입지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 저희 책에 그 시세 그룹핑이라는 개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입지 센스라는 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어떻게 키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 같아요. 그룹핑이라는 게 그룹으로 묶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지역에는 네네. 쌍둥이 지역이 있거든요. 쌍둥이 지역. 쌍둥이 지역이 뭐냐면은 지리적으로는 지역이 떨어져 있는데 좀 시세가 같이 움직이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마포하고 잠실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시세가 비슷한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잠실이 조금 오르면 마포가 바로 따라서 올라가는, 같이 이렇게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이렇게 연동돼요, 시세가. 뭔데? 생각보다 서울에서.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시세가 꼭 지리적으로 딱 접해 있다고 해서 막 시세가 이렇게 네네. 반드시 연동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마포 쪽보다는 이제 잠실 쪽이 조금은 상급지고, 또 그쵸. 움직이려고 할 때도 마포에서는 잠실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마포에서 바로 강남 가기 어려우니까 거쳐서 가는 지역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게도 어떤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시세가 항상. 잠실의 대장 단지가 25억에서 23억 5천 정도로 떨어지면 마포도 20억에서 한 18억 5천 정도 이렇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동되는 게 있어요. 일종의 쌍둥이 지역인데, 또 예를 들면은 인천의 부평구라든지 그다음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경기도의 뭐 의정부시, 그다음에 광명시와 안양의 동안구, 이렇게 뭔가 이렇게 쌍둥이로 같이 움직이는, 시세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의 시세를 이렇게 묶어주면, 얘하고 얘는 쌍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광명의 동안구의 시세를 트래킹하고, 그 다음에 안양의 동안구 시세를 트래킹하고, 광명을 트래킹하면 갑자기 이제 광명이 오버슈팅 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짝꿍 지역 항상 시세가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광명이 오버슈팅 됐다라고 하면 안양이 또 반드시 또 쫓아가요. 이렇게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럼 광명이 올라갔을 때 안양을 선택할 수 있으면 되겠죠. 시세를 항상 트래킹하고, 얘네는 같이 움직이는 지역이랑 묶어놓으면 쌍둥이 지역에 하나가 먼저 올라가면 그 다음 지역에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저는 이제 같이 움직이는 쌍둥이 지역으로 그룹핑할 수 있는 거고, 네. 다른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3억으로 내 집 마련하겠다 라고 했을 때 금액대별로 그룹을 묶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3억대, 5억대 이렇게 하면 3억대 내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 묶을 수 있겠죠. 경기권역에서 신축 아파트 갭 투자할 수, 3억으로 갭 투자할 수 있는 거, 모 아파트 이렇게 묶을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로 3억 초기 투자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뭐 의왕의 모 아파트, 아니면 의정부의 모 아파트, 남양주의 모 아파트, 네. 그 재개발 구역들, 이렇게 해서 3억으로 할 수 있는 구간에 그룹을 묶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내가 각각을 그 실물건을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억으로 다 할 수 있는 곳인데, 이 전세를 끼고 하는 이 3억 아파트는 지금 너무 좀 25년 차 기축이고 지역 자체도 좀 동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얘는 탈락. 그 다음에 3억으로 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인데, 이 지역은 어떤 노선이 들어오네. 그리고 정비 사업 진행하는데 얘가 대장 단지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 B, C, D 그룹으로 묶어놓고 하나씩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가장 베스트가 되는 집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비교군을 찾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거의 못 찾으세요. 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수강생분들이 물어보시잖아요.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저 3억 있는데 어디 살까요? 저 그렇죠. 5억 있는데 어디 살까요? 그러니까
A, B, C, D 중에서 어떤 지역이 제일 좋을까요? 라고 하면은 상세하게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대답할 수 있는데 사실은 3억으로 어디 살까요? 질문이 모호하면 답변도 모호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3억으로 어디 살까요면 제가 이제 그분의 어떤 그 가족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현금 흐름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잖아요. 개인적인 요소들도 내 집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룹군을 이렇게 그룹핑하는 작업을 잘 하시게 되신다면 가장 좋은 집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을 좀 면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지역 연관관계로 오를 아파트 찾아내긴 뭐예요?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연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게 이제 서울에서 시작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 경기권에서 빅4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천, 성남, 그다음에 하남, 안양 있어요. 광명도 최근에는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남권,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이렇게 동남권에 딱 붙어 있는 경기권이에요. 강남 직주 근접이군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직장을 가까이 이제 갈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연관 예를 들면은 과천은 서초에 딱 붙어 있고요. 분당은 강남에 딱 붙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지역의 연관 관계 형님으로 있는 좀 시세가 더 상단인 곳이 시세가 비싸요. 그래서 강남하고 서초하고 연결된 지역들이 이렇게 제일 경기도 시세 상단을 형성을 하거든요. 결국은 시세가 이게 그 지리적인 그러니까 가장 1차원적으로 보면은 그 잠실이나 마포처럼 지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시세 연동이 되는 지역이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웃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시세가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서초가 오르면 과천이 또 반영이 되고 과천이 오르면 안양, 의왕에 바로 반영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시세 서열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좀 무의미한 게 거래 자체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흐름이 좀 적기는 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흐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에서는 반드시 그런 흐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잠실에서 신고가가 막 나오고 거래가 활발하면 잠실 다음에 뭐 송파 권역, 송파 중부, 남부, 위례까지 이렇게 내려간다라든지 아니면 동쪽으로 잠실에서 고덕에서 미사까지 흘러간다든지 이런 라인들이 있거든요. 시세의 그 연관 관계가 있어서 잠실에서 우리 라인인 잠실에서 올랐다라고 했을 경우에 미사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미사를 조금 더 잠실에 올랐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타이밍 이런 것들을 골라낼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형님이 오르면 동생이 따라 오르고 형님이 떨어지면 동생도 따라 떨어지고 이런 어떤 흐름의 관계들을 읽어낼 수 있다면 아무래도 좀 더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기회라고 얘기하셔서 그러면 시세를 분석해 저평가된 기회에 좀 붙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네,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의왕을 예를 들어볼게요. 의왕. 이것이 지금 저평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그렇게 본다면 그 지역 내에서 가장 상위, 대장 단지, 천장이 어떤 단지인지 어느 지역인지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매수하려는 지역이 이것과 비교했을 때 과연 이 집의 가치가 높은지 낮은지 비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근데 의왕이라는 거는 이제 북의왕과 중의왕과 남의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과천과 바로 인접해 있는 북쪽 의왕, 인덕원역 쪽 끼고 있는 북쪽 의왕이 가장 시세가 높아요. 그러면은 이 북의왕 쪽에서 가장 대장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엘센트로라는 프로지오 엘센트로라는 곳이 있어요. 인덕원역을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신축 아파트인데 여기가 이제 대장이에요. 근데 전고점이 16억을 넘었었어요. 국민 평형 기준으로 16억을 넘었고 이제 최근에 거래되는 거는 이제 13억대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문 뭐 언론사에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3억 떨어졌다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언급되는 곳들이 이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가 이 대장 단지가 이렇게 좀 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향후에 그 인근지 단지들이 바로 영향을 받아요. 이제 이 인근지에는 재개발로 유명한 구역이 있어요. 뭐 내손라, 내손다 이름도 낯설죠. 이런 구역들이 있는데 이런 구역이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는 그 조건이 뭐냐면은 대장 구역 대비해서 이 구역들이 지금 이주 진행 다 했고 이주 철거 진행하고 있는 그런 구역인데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어요. 조합원 분양가와 프리미엄을 더하면은 이 구역의 84제곱미터를 총 얼마에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총매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재개발은 진행 단계가 뭐 이주 철거, 이제 사업 단계가 거의 후반기로 왔다 하더라도 인근의 대장 단지보다 조금 낮아야지 사람들이 매수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것보다 높으면은 사실 좀 매수하기가 어렵고 조금 좀 오버슈팅 됐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얘가 기준, 신축 아파트가 기준이고 얘보다 좀 인근지 재개발은 조금 더 낮아야 돼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 대장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면 얘가 만약에 여기 그대로 있으면은 이 구역은 고평가예요. 근데 얘도 계속 이렇게 조정이,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낮아져야 돼요. 이렇게. 얘가 이제 제자리 찾은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얘가 여기에 있어도 지금 얘가 시세가 싼 건지 비싼 건지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당연히 시세가 프리미엄 이렇게 당연히 부동산 시장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시세가 얘가 대장이 이렇게 떨어지면 얘도 당연히 프리미엄도 이렇게 떨어져서 같이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재개발 구역 내에서도 굉장히 대장 구역이어서 하방이 조금 그래도 좀 탄탄한데 여기 말고 중의왕, 남의왕 쪽에서는 또 시세가 형님 같은 연계 지역 내에서 형님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급매, 급급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른 이제 중의왕, 남의왕의 재개발 구역들이 프리미엄이 훅 떨어져서 총 매매가가 막 8억대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84 기준인데 이주하고 있는 구역이 총 매매가가 8억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 위 구역은 13억인데 여기가 8억대라면 GTX역을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곳인데 8억대라면 얘가 좀 지금 많이 싼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지금 이렇게 3억이 떨어졌긴 했지만 GTX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이제 거주하면서 이제 시장 상황이 바뀌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로 위에 있는 형님 지역인 과천이 20억, 21억 실거래를 찍고 있어요. 되게 가깝거든요. 20억, 21억인데 여기가 대장 구역이 13억이니까 사실 갭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따라붙었을 땐 80% 이상 이제 따라붙었었는데 여기가 20억이었고 16억까지 붙었으니까 이렇게 많이 80% 붙었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형님이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 아래쪽에서 겁먹어서 훅훅 이제 급매가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여기가 지금 저평가. 그런 식으로 좀 찾아낼 수 있다. 네,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네. 지역과 그다음에 상품을 제대로 분석하시면 네. 얘가 지금 싼지 비싼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이 책에 더 담겨 있다. 어려우시죠? 자, 그러면 올해랑 2025년까지 향후 좀 유망 입지, 뭐 서울, 경기, 뭐 수도권만 기준했을 때 좀 어디 있을까요? 여기는 좀 주목해야 된다. 네, 유망하다라는 게 결국은 이제 시세 서열을 좀 역전할 수 있다든지 그렇죠. 좀 지역의 변화가 있을 곳들이죠. 그렇죠. 뭐 이미 뭐 유명한 거는 다들 아시니까. 다 아세요, 맞아요. 네. 다 아시고. 근데 앞으로 좀 바뀔 수 있는 뭐 여기는 좀 진짜 2025년까지네요. 얼마 안 네. 남았구나. 3년 정도면은. 네.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서울 내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시세 역전하기가 되게 급지 역전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상급지에서는 특히나. 근데 이제 중하위 급지에서는 네. 지역의 변화가 일단 많은 곳은 동대문구 많고요. 동대문구는 기본적으로 성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그 주상복합 3대장이 입주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도 이제 건물 자체는 다 올라갔는데 완전 스카이라인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동대문구가 아니고 이 3대장이 입주를 하면서 내년에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면서 이 지역 자체가 좀 돋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북쪽으로 뭐 청량리, 제기 쪽의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청량리 7구역 같은 경우는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청량이 좋게 보시는 분 많더라고요.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포스트, 마포, 포스트, 옥수금호처럼 지역 전체가 바뀌는 그렇죠. 네, 그런 곳이죠. 싹 밀고 바뀌는 곳들이 이제 동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청량리 쪽 그리고 청량리 조금 가면은 이제 외대 압력을 끼고 있는 이문희경 뉴타운 전체가 또 바뀌기 때문에 동대문구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은평구도 저는 좋게 봐요. 은평구는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의 어떤 변방 지역, 서북쪽의 끝이라는 느낌이 강했었는데 저는 이제 수도권 내에서 바로 서울의 그 핵심 입지로 들어오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수도권 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서울의 관문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지역들, 노도관, 금강구, 은평구 이런 지역들에서 잘 선택하면 이제 약간
점프할 수 있는 기본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곳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은평구가 지금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녹번역이라든지 이 인근으로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이제 들어왔어요 이미. 근데 네. 그런 구간들이 15억 구간 이상 찍으면서 은평구도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렇게 좋을 수 있구나라는 게 이미 샘플링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은평구 쪽에서 수색증산 뉴타운 지금 거의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연신내라는 또 강력한 동력이 있어서 네네. 연신내가 이제 강남으로 들어가 3호선이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돌아가고 좀 멀어요. 근데 연신내에서 강남으로 직결되는 GTX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근으로 또 정비 사업들 정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은평구 전역 자체가 바뀌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가장 끝이라고 생각됐었는데 최근에 고양 덕양구 쪽에서 뭐 지축, 삼송, 원흥, 향동 이런 지역들이 택지지구가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배후가 생긴 거예요. 더 이상 변방이라는 느낌이 좀 덜 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지역 전체가 좀 동쪽으로 바뀌는 곳들, 뭐 동대문구, 은평구, 뭐 이런 지역들, 뉴타운이 있는 곳들 좋고요. 동작구 같은 경우도 이제 핵심이 이제 흑성 뉴타운이라든지 노량진 뉴타운 이런 곳들 많이 바뀌죠. 이런 곳 많이 바뀌고 근데 결국은 잠룡은 서울 내에서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좀 많이 묶여 있는 곳들, 이거 뭐 압구정은 뭐 넘사벽인데 그 여의도라든지 좀 목동 굉장히 좋게 보고요. 목동은 이제 절대 가격 자체는 되게 비싸요. 그냥 가격만 놓고 봤을 때 비싸다라고 하는데 그 가치 대비는 저는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동이라든지 뭐 여의도 이런 지역들. 근데 조금 급지를 낮춘다면 노원구 되게 많이 조정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들어간 그렇죠.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역 전체가 지속적으로 확 바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서울 내를 보신다고 하면은 노원구 좀 들어가실 타이밍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 내에서 이 정도의 그 미래 가치가 있는 곳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자, 그럼 지금 하락기 어쨌든 올 수도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하락기를 대비해 유의해야 할 대점이라 지금 특히 뭔가 조심해야 될 아파트는 좀 어떤 걸까요? 하락기가 오면은 일단은 그래요. 상승기에는 대출을 갚으면서도 마음이 기분 좋죠. 기쁘죠. 무슨 상관이야? 왜, 내가 왜? 일할 보람이 나지. 그렇죠. 부업도 뛸 수 있어. 상사가 뭐라고 해도 좀 버틸 수 있는 아이고, 힘이 생기죠. 내 집이 얼마 오르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검색 자주 해요. 네. 그래서 기쁨을 느끼는데 대출 이자가 나가는 거에 대한 부담을 또 느끼지만 상승기에도 느끼지만 그렇지만 이제 마음이 기쁘잖아요. 근데 하락기에는 대출 이자를 내는데 떨어져. 집값이 떨어지면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상승기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무리한 대출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은 이제 금리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언론에서는 뭐 7% 8% 얘기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개인 주담대 지금 일으키면 한 4% 중반대 정도 돼요. 네, 그 정도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 네이버에서 대출 계산기 쳐보면은 한 1억의 원리금 이제 상환하는 게 한 40만 원 내외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1억에 40이에요. 그러면 2억을 대출하면 80이고 3억이면은 120 넘어가거든요. 이제 자기 이제 그 수익 구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키시면 하락기 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하락기 때는 일단 대출에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심해야 되는 물건들은 하락기 때는 우리 그 상승기 때는 정비 사업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구역 지정 안 된 곳들도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가서 단기 차익을 누리고 또 들어가서 매도하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재개발이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자산 늘릴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상승기 때는. 그리고 이제 옆 단지의 성공 사례들, 예를 들어서 뭐 마레프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인근 구역에서 동력이 이제 배가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됩니다, 사업이. 샘플 사례도 있고, 그래서 잘 되는데 하락기 때는 정비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사업이 진행된 뭐 사업시행 인가라든지 관리처분 인가 정도까지 진행이 된 곳들은 진행합니다. 하락기가 와도 어쨌든 사업을 진행해야 하니까 되는데 조합 설립 이전 단계는 당연히 안 되고 조합 설립 되거나 해서 좀 초기 단계인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만약에 정비 사업으로 접근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건 관리처분 인가 난 곳들인데 사실 그런 것들이 프리미엄에 다 반영이 되어 있죠. 되어 있어서 사업 시행 인가 이후의 단계들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리처분 인가 났는데도 사실은 수도권에 내 집 매도하면은 들어가실 수 있는 서울 구역들도 있어요. 이게 못 찾아서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긴 한데 꼭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어도 상급지 갈아타는데 답은 있는데 그 뉴타운은 잘 아세요. 뭐 이문 이거인 뉴타운 들어보셨고 장인 뉴타운 들어보셨고 소색증산 뉴타운 이런 뉴타운들은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임장도 가보셨어요. 근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성북구 내에서 각각 개별로 진행하는 이런 재개발 구역들이 있거든요. 잘 몰라요. 공부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 수치가 거의 비슷해요. 네, 그렇죠. 거의 비슷해가지고 많이 공부 안 하시면은 이런 어떤 구역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네. 보문 2구역, 보문 5구역, 뭐 정릉골, 그 다음에 백사마을, 동선 2구역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어렵잖아요. 이런 구역들은 프리미엄이 뉴타운보다는 낮아요. 왜? 수요가 그만큼 덜 몰려요. 공부하는 량이 거의 일반 대중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뭐 입지 가치여도 뉴타운 프리미엄이 조금 더 높고 이제 프리미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1주택자 분들도 추가적인 대출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간 재개발 구역인데 뭐 추가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3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구역들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오히려 안전한 거죠. 왜 안전하냐면 수도권 내가 지금 있는 입지는 하락기가 오면 지금 내가 바라보는 상급지보다 얘는 이제 신축이 될 곳이잖아요. 하락기 때 신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실제 사용 가치가 좋은 거잖아요. 전세를 줬을 때도 전세가가 이제 선방할 수 있고 전세가를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집의 사용 가치가 있는 건데 이제 하급지에 머물러 있으면 뭐 시세도 떨어지기는 하는데 네. 또 전세가도 그렇고 또 내가 거주하면서도 좀 뭐 이 상급지 신축 아파트보다는 좀 덜 좋을 수 거주 만족도가 덜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하락기가 올수록 더더더 앞으로 더더더 신축으로 이렇게 다가가면 더 안전한 곳에 자산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단 전제 조건이 무리하지 않는 대출, 예, 그리고 더 좋은 입지라는 확신 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상품도 낡은 것에서 새 것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조건들이 만족이 된다면 네. 훨씬 안전한 곳으로 갈아탈 수 있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는 무리한 대출과 그리고 하급지에서 그대로 머무르는 거 그런 것들이 더 오히려 최대한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상급지로. 네, 상급지 본능처럼 네. 상급지로. 네. 무슨 연어 같네요. 네, 돌아가듯이.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좀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 첫 번째는 종잣돈이 좀 적은 20대 사회초년생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방법 네. 뭐 한 가지 정도만 좀 알려주신다면. 생애 최초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네. 사회초년생이라면은 보금자리 대출 이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보금자리 대출은 6억 이하의 주택을 매수할 때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생애 최초 대출이 이제 DSR이 관건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80%까지 대출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분양을 받았을 때도 좋고 또 분양이 아닌 그냥 일반 주택을 매수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4억의 주택을 매수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DSR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뭐 본인 자금 대출 1억 이하로 본인의 그 자금 1억 이하로도 주택을 마련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보금자리 대출 이용한다 하더라도 1억 선에서 마련할 수 있는 수도권의 뭐 신축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큰 돈이 아니더라도 내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레버리지 일으키신다면 네, 레버리지를 엄한데 일으키시지 않으시면 네. 입지 센스를 발휘하셔서 네, 좋은 곳에 대출 활용하셔서 내 집 마련하신다면 생각보다 방법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자, 그럼 직주 근접이 좀 중요한 30대 신혼부부 네. 보금자리 마련 방법은? 네, 30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것 같아요. 30대는 자녀분들이 어려요. 그래서 굳이 학군을 찾아간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대형 평형이라든지 굳이 뭐 신축일 필요도 없고 진짜 몸테크도 가능하거든요. 몸테크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30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직주 근접이에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 맞벌이를 하시고 네, 그래서 자녀까지 케어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 최우선순위로 평형은 조금 좁더라도 왜냐면 자녀 어릴 때는 좀 좁은 평형에서 왜냐면 엄마 아빠 안방에서 다 같이 자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평형은 좀 좁더라도 교통망, 직주근접을 좀 우선순위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뭐 넓은 집, 뭐 새 아파트 이렇게 거주하면 좋지만 네. 한정된 예산 안에서는 더 입지에 우선을 두셔가지고 또 교통망이 현재 좋거나 혹은 또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는 교통망 따라서 직주근접을 포인트로 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 교육이 중요한 4050 부부의 갈아타기 마련 방법은? 네.
우리나라가 정말로 교육열이 높은 곳인데 너무 높죠. 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보다 보니까 이제 네. 저는 이제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때의 학군의 또 가치와 네.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군의 가치가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치동 라이딩도 하면서 보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래서 대치동 가는구나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군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학군지 쪽에서 거주하시면은 한 10년 가까이 이제 움직이질 않으세요.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이제 자녀 교육하고 그렇죠. 하는데 학군지 가시면 좋고요. 학군지에 가신다면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은데 서울의 3대 학군지가 공통점이 뭐냐면은 집값이 비싸요. 상품은 나쁘고 집값은 비싸요. 왜? 낡은 대치동도 그렇고요. 새 아파트 거의 없거든요. 상품은 낡았고 목동, 중계동 다 똑같아요. 상품은 낡았는데 주택은 비싸다라고 했을 경우에 매수하면 좋지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전월세 거주하시고 그 비용으로 일단 내 집 마련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목동이라고 하면은 목동이 신시가지 단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목동으로 라이딩 할 수 있다든지 목동 신시가지 외부 쪽으로 나홀로 단지라도 일단 그 집을 마련하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집은 그 84A 타입을 콘크리트를 마련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지역을 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 들어가기 어려우시다라고 한다면 목동이라는 지역 자체를 사서 그 인근지에서 목동이 올라가면서 시세 상승을 같이 볼 수 있는 단지들, 그런 게 어떤 개념으로는 신정 뉴타운이 또 될 수도 있어요. 신정 뉴타운이 결국은 목동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같이 이제 연계되면서 올라가는 곳들이거든요. 네. 상품은 새 거고, 그래서 같이 이런 지역의 시세 상승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라도 학군지 옆에서 내 집 마련하셔서 거주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편안한 노후를 위한 6070의 보금자리 재설정 마련 방법은요? 6070은 네. 특징이 있어요. 지역을 안 옮깁니다. 아, 그렇죠. 네. 지역을 옮기기 되게 어려워 하시고요. 요즘에 6070 되게 젊으세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에 되게 웃긴 게 70년대, 80년대 특히 드라마 보면은 80년대인데 그 뉴스 같은 데 나오면 44 이렇게 있잖아요. 저 44거든요. 그때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60대처럼 너무 달라. 완전 달라요. 요즘에는 한 40대 분이 30대를 보이고 맞아요. 50대는 40대를 보이고 맞아요. 워낙 시대가 좋아지고 또 많이 가꾸고 하시니까 건강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되게 젊으세요. 네네. 되게 젊으셔가지고 예전에는 6070 분들이 나 나중에 은퇴하면은 텃밭 가꾸고 전원주택 갈 거야라고 하셨는데 요즘은 잘 안 그러세요. 네. 더 도심에 거주하시길 원하시고 자녀분들하고 손주분하고 더 가까이 있으시길 원하세요. 그러신데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화곡동에 거주한다면 화곡동에 계속 거주하기를 바라고, 내가 봉천동에 거주하면 계속 거주하실까. 근거지를 옮기기 싫어하세요. 사회적인 뭔가 그 관계망이 이미 있죠. 형성이 되어 있어요. 복지관 가셔야 되고 교회 가셔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운데 사실은 6070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본인의 주거지를 바꾸려고 하지는 않으세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부모님 계단 있는 주택 거주하는 거 약간 그래서 자녀분들이 좀 바꿔주고 싶어 하시고 이런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또 이런 거, 성남에 뭔가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 이거를 좀 새 아파트 있는 곳으로, 왜냐면은 성남에 재개발 한 10년 정도 후에 재개발되는 곳들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서 잘하면 이제 신축 아파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실 수 있고 하니까 이제 옮겨드리고 싶은 이제 자녀의 마음들이 이제 거의 상담으로 나타나는데, 네. 지역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만약에 구축 아파트라면 좀 약간 신축으로 좀 평형을 좁혀서라도 가실 수 있어서 상급지죠. 전제 조건은 하시거나, 빌라라면 좀 낡은 아파트라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이런 아파트로 옮겨주신다든지 네. 지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을 만약에 옮기신다면 굉장히 좋은데, 옮기시지 않겠다면은 지역 내에서 조금 더 좋은 상품 혹은 지역을 바꾸실 수 있다면 상급지인데 조금 평양을 낮추신다든지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근데 대출을 많이 일으키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6070은 이미 특별하게 연금을 많이 받으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시면 소득이 엄청 발생하는 시기는 아니니까. 대출을 일으키시는 거를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네. 보수적인 갈아타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주변에 100억대가 넘어가는 부자분들도 좀 있으실 텐데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요즘 부동산 아니면 재테크 좀 어떤 거 하고 계세요? 빌딩 하시죠. 여전히 빌딩 하나요? 빌딩 하시는데 요즘에 좀 이제 고민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전에 한 1년 혹은 2년 전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미 신축하시고 증축하시고 하셔서 다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주변에 이제 자산가 분들은 네. 좀 고민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너무 올라서. 올랐어요.
너무 올랐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 지인분은 매수하셔서 신축하시는데 건축비가 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자재값들이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수하시려고 고려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자산가 분이 이미 집도 있으시고 하시는데 또 다른 집을 매수하시지는 않으시고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이제 뭔가 더 큰 자산 뭐 이런 것들에 눈을 돌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빌딩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네. 자, 그러면 부동산으로 버는 사람은 알고 잃는 사람은 모르는 거. 뭐 요거 뭘까요? 여태까지 말씀드린 네. 입지입니다. 예, 입지가 굉장히 그래서 뭐 부동산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기승절 입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입지를 알고 모르냐에 따라서 큰 이제 부의 사다리가 이어질 수도 있고 끊어질 이렇게 수도 있는. 벌어지죠. 책에 보면 집을 마련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 살고 싶은가 혹은 어떤 집을 사고 싶은가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이란 문장이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랑 그 다음에 김 작가 TV 처음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 요즘 네. 투자에 대해서 고민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무주택자인 분들은 이제 지금 집값 떨어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기다려도 사면 되는 건가? 과연 언제 사야 되는가? 이런 고민하시고 1주택자 분들은 이제 하락이 시작된 떨어지나? 건가? 네. 고민 너무 많으실 것 맞아요. 같은데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투자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집을 마련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내 자산 상황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자신의 포트폴리오, 큰 그림, 빅피처를 좀 그려보셔야 돼요. 현재는 내가 이런 자산 상황으로 어디를 매수할 수 있는지 이런 작은 그림을 그려보시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투자하고 그러니까 투자의 방향 포트폴리오를 좀 그려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내가 얼마가 있으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은 뭐 지방에 어떤 거를 갭 투자를 해서 A, B, C, D 늘려서 이렇게 투자하겠다. 혹은 아니면 임대사업자를 하겠다. 아니면 뭐 법인을 내서 투자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아니면 나는 내 예산 안에서 가장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고 그 이후에 내 주택이 이 베이스 캠프가 크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기회를 노려서 그 이후에 하락장이 왔을 때 뭐 물건을 그때 늘리겠다라든지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늘린 다음에 나중에 합해서 올라가겠다 아니면은 물건을 잘 똘똘한 걸 마련한 다음에 나중에 개수를 늘리겠다라는 식으로 어떤 전혀 다른 포트폴리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을 한번 내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할 수 있을지 이제 시장 상황을 같이 보시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마음 관리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의 포지션이 다 다르실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을 뭐 시장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내가 취해야 할 포지션, 2주택자면 매도해야 할지 아니면 1주택자는 상급지 갈아타야 할지 다주택자는 뭐 던져야 할지 본인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현재 해야 할 일 내가 0이면은 기회가 와도 0이잖아요. 그러니까 1을 만드셔야 돼요. 1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이 되어 있으시다면 어떤 환경, 뭐 하락이 왔건 상승이 왔건 어떤 그 안에서 내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뭐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 부동산의 본질,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본질, 입지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셔서 입지와 시장 흐름을 골고루 잘 파악하시고 트래킹 하셔서 집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좀 여유를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좀 저자님과 인터뷰하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뭐 부동산 시장이야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자님이 계속 중요하게 말씀하신 이 책의 제목처럼 이제 입지 요거는 사실 어느 정도 정답이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정답은 사실은 일반인이 아는 것보다 전문가가 이제 찾아놓은 정답지가 더 가까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이런 입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내가 지금 당장 집을 안 산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내가 집을 살 때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일을 만들어놔야죠.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박승희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